이제 버틸 순 없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신사업본부 토목건축기술실의 박호석 과장입니다. 이 강의는 토목건축 분야의 신입사원분들과 타 분야 엔지니어 분들을 위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질의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담없이 온 오프라인 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조 엔지니어링이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네 안의 각 구역을 분할하는 길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쇼핑센터의 주위에는 넓은 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학교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그렇게 큰 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구조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와서 하중의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건물의 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들이 설치되는 기계실, 그리고 각종 판넬들이 설치되는 전기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화살표 하나를 단위 하중으로 표현하자면 그림과 같이 기계실, 전기실, 회의실, 사무실 순으로 화살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들은 집안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엔지니어의 역할은 이 화살표들이 집안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닥판에 올라간 하중들이 근처 보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하중의 다음 여행을 위하여 구조물을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보위에 하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의 하중이 더 많으므로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의 하중들은 다시 가까운 기둥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중의 양에 맞추어 기둥의 크기를 역시 조정할 것입니다. 기둥으로 간 하중들은 집안으로 가기 위해서 상부 구조의 종착지인 기초로 가게 됩니다. 직접 기초인 경우 기초들은 힘이 집안으로 가기 위한 최종 출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중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출구의 넓이를 키워주게 됩니다. 이로써 건물에 들어오는 하중들의 여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조 설계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설계는 약속된 코드나 스탠다드에 따라서 하중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플랜트 건물에서는 기계, 배관, 전기 등 설비의 배치, 그리고 사용자 작업 등의 설계 요소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구조 설계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앞서 고려한 설비나 사용 용도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 계산된 하중을 건물에 제하합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된 구조 해석에 따라 예비 구조 설계 시 가정한 바닥판이나 보호, 기둥, 기초 등의 구조 부재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 후 안정성, 사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부재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사용성 검토가 만족할 때까지 위의 과정은 반복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숙련된 엔지니어일수록 반복 과정이 짧아지게 될 것이며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구조물을 설계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고정하중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하중이 지반으로 가기까지의 구조부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부재를 표현하자면 바닥판, 보, 기둥,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하중이란 이러한 부재들의 하중입니다. 그리고 부재에 설치되는 마감재, 즉 샌드위치 판넬, 벽돌, 경량 칸막이, 그리고 영구히 설치되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하중과 마찬가지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활하중이 있습니다. 활하중은 사람, 동물, 가구, 고정되지 않는 기계와 같이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하는 사물이나 사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고정하중, 활하중과는 달리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이 있습니다.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이란 공기의 이동이죠. 공기의 이동은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위는 위에서 본 모습이며 아래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건물을 지나갈 것입니다. 바람이 타고 넘어가는 건물의 옆면과 후면, 그리고 지붕면은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공기가 빨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압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해석을 위해서 단순한 역학 모델로 바꾸어 보자면 건물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중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 측면에 발생하는 하중이 건물이 유연하거나 풍속이 강해지면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회오리가 칠 것입니다. 건물의 고유주기가 길거나 유연할 경우 진동은 점점 심해지고 건물을 옆으로 치는 풍직각 방향 하중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하중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지진하중은 안반에 축적된 탄성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지표면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시설물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하중과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하중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중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극한 강도 설계법이나 한계 상태 설계법의 경우 하중 조합을 할 때 각각의 하중 앞에 계수를 두어 부재 안정성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하중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재료의 불확실성, 그리고 부재 치수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료의 부식과 그에 따른 손상이 있습니다. 하중 조합을 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하중들의 동시 발생 확률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이 발생할 때 지진이 올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지진이 올 때 어떤 특정 건물에 최대 사용자가 몰리는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하중을 위한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그림과 같이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부재의 끝단에는 지점이 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핀 지점, 이동과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동 지점, 그리고 이동 회전을 구속하는 고정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의 조합에 의해서 구조물을 안정, 불안정, 부정정 구조물이 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모사 모델의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몰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 세트이며 정보 자료실에 약 3세트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핀 지점에 기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세를 뒤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핀을 다시 설치하고 있고요. 다시 그 사이 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물은 불안정 구조물이라서 횡력에 쉽게 전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세를 설치해 줍니다. 가세의 축 방향력으로 전도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인장을 받고 한쪽은 지금 압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가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가세를 제거하고 기둥 하부 지점을 고정 지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종의 캔틸레버 거동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까지 고정 지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멘트 구조라고 하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이는 가세 구조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기둥 지점에 고정을 풀어도 역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아직. 그리고 하부 지점에 고정을 모두 풀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변형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나머지 한쪽 상부에 고정을 풀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정 지점을 다 풀어버리면 4개 핀으로 이루어진 라멘은 횡력에 쉽게 이렇게 전도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계한 건물을 도면화시켜서 어떻게 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시공 과정과 함께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장비로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서 우선 터파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따라 기초판을 시공합니다. 기초판 위에 나와 있는 철근은 이어치기 위한 기둥의 주근입니다. 그리고 기초판을 연결하기 위한 지중보를 시공합니다. 그 다음 기둥과 보호 바닥판을 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펫을 시공함으로써 구조물의 대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철골 구조물입니다. 철골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초와 1층 바닥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합니다. 그러나 1층 위부터는 공장에서 제작된 철골 기둥을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묻어놓은 앵커 볼트로 기초나 바닥판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제작된 철골 비물 기둥과 연결합니다. 만약 가세 구조로 계획된 경우 마지막으로 가세를 설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구조 설계란 무엇일까요? 우선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성, 기능성, 미관을 모두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자연스러운 형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왼쪽과 같이 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재들로 설계를 할 경우 접합 부위 등에서 응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오른쪽 구조물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그리고 설계 시 용도에 맞는 정확한 하중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계획된 건물인데 이런 기계와 같은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건물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코드와 스탠다드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현장 용접이 발생하는 경우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현장 용접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볼트 접합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시공에 유리한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간섭 검토가 있습니다. 비록 설계 초창기 확정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분야 간 협업을 통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와 대책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EDB 발생 시 기둥의 위치 조정, 배관으로 인한 바닥 오프닝 발생 시 슬리브를 미리 설치하여야 하며 덕트로 인한 오프닝 발생 시 개구부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엔지니어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시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시공은 좋은 구조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구조물들은 좋은 세상의 한 부분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